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현 A그룹인 중3 학생의 진짜 영어 문법 실력을 알아내는 방법. 그동안의 문법의 어떤 측정 또는 테스트, 그리고 판정, 기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도 달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 아래 두 문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자, 이걸 우선 먼저 기준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I was told that 쭉 들어가는 문장 하나가 있고요. They told me that 또 쭉 들어가는 자, 이런 두 개의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t서부터 hows까지는 양쪽 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I was told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성분이 조금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상에서 왼쪽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문장이라고 제가 표현했을 때 문장의 덩어리는 3개였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덩어리가 이렇게 4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똑같은 문장을 보더라도 저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친구가 문장의 성분의 개수를 읽어낼 수 있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어, 보어, 간접 목적, 직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가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에 대한 개념과는 상관없이 문장을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나? 이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다 보니까 야, 1형식은 뭐고 5형식은 뭐야 이렇게 이제 썼을 뿐이지 제가 필요로 한 거는 문장을 실제로 머릿속에서 몇 개로 쪼개어서 문장의 성분을 쪼개어서 보고 있느냐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간접 목적어면 어떻고 직접 목적어면 뭐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쪼개서 이제 분석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장을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머릿속에서 이 문장을 읽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식과는 좀 출발점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 해석을 잘하면서 중학교에서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거나 혹은 매우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9은 위험한 신호다. 그러면 10명에 1명은 뭡니까? 이게 뭐 원어민까지는 아니어도 원어민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한참 못 미친다 하더라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서 어휘력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가려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장이 반복되네요. 자, They told me that.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어떻습니까? 문장 덩어리가 4개죠. 색깔이 지금 4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man asked me how로 출발하는 이 문장이 또 이제 문장이 좀 길어졌죠. 자, 그런데 색깔이 또 4개네요. 그러면 이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성분은 4개의 덩어리,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길었던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었던 문장을 한번 보시죠. 자, 이 화살표가 왜 먼저 나올까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장의 the man이 아래 세 번째 문장에서도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의 색깔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참 뒤에 있죠. 하지만 그 단어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또 파란색 단어가 미루, 자, 3개의 문장이 전부 똑같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how로 시작하는 문장, 위의 문장은 그대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세 번째 문장도 문장의 덩어리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고등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넘어서 저 세 번째 문장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저 정도 문장에서 문법이 들어가고 더 높은 수준의 어휘가 들어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라고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철학 등등의 내용을 다룬다 하더라도 분야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그 문장의 지문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고3이 100이면 고2는 한 60 정도의 그 내용의 깊이를 갖고 고1은 내용의 깊이가 뚝 떨어집니다.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3 국어와 초등학교 국어를 비교해 보시면 숫자가 너무 나죠. 이게 영어 지문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겉에서 보면 다 영어거든요. 영어로 쓰였으니까 다 똑같나 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장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그럼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day에서 저게 이제 주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죠. 성분 말씀을 굳이 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day가 주어라고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the man도 역시 두 번째 문장의 화살표를 보시면 저게 주어죠. 근데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told라는 자리가 그 다음 문장으로는 ask,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죠. ask.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me를 보시면 그냥 me는 계속 me로 가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그 대절, 저게 이제 직접 목적을 하는, 우리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성분을 얘기하면 이제 직접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건데, 저 대절이 그 다음 문장의 how절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 문법이 들어갑니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간접 의문문만 가지고도 중학교 때 이제 아주 다양하게 배워야만 하는데, 이거를 되게 형식적으로만 배우거든요. 저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이렇게 해서 순서는 이렇게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배우고 맙니다.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쓰게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저 위에 대절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저 간접 의문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거의 기계적으로만 배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써먹을 수가 없는 문법인 거죠, 사실은. 자, 문제는 이제 이 마지막 그 덩어리인 저 how절이 또다시 밑에서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문법적인 측면과 문장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다양한 단어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런 단어들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 얘랑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뭐 한 10대까지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부분도 긍정으로 쓸래? 부정으로 쓸래? 아니면 시제를 바꾼다던가 태를 바꾼다던가 다양한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시, 이제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건데 이 대세의 쓰임만 해도 7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물어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빈칸을 만들어서 뭐 넣어봐, 또는 다른 단어 which랑 바꿀래, what이랑 바꿀래, 뭐 on, which랑 바꿀래, 뭐 기타 등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뭐 10대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지수가 어떤 말씀이죠? 10대까지가 넘게 나온다. 요 하나만에서만 10대까지가 넘게 나온다라는 거죠. 문제로 보면. 이것도 10대까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20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20가지, 여기서도 20가지, 여기서도 한 10대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has built 라고 쓸래? 아니면 여기다가 built라고 써도 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building이라고 써도 되니? 아니면 뭐 has
had been built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 뭐 이런 것들을 잡다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 10대까지가 됩니다.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라도 끝나면 다행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s를 붙일래? 아니면 이렇게 asking이라고 써도 되겠니? 아니면 was asked 이렇게 써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것도 뭐 10대까지를 넘어서 2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요것만도 물어봅니다. 요 how라는 걸 what으로 바꿀 수 있겠니? 아니면 뭐 이거 뭐 which로 바꿔도 되겠니? 뭐 여기서도 요것만 가지고도 10대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순서를 이게 정확한 순서인데 여기다가 could they build 이렇게 써야 되겠니? 아니면 여기다가 could be built 이렇게 써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또 얘도 10대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7 곱하기 그냥 10개씩만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한 문장에서도 7가지 이상의 물어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문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내용도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문법들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도치가 온다든가 자리가 바뀌어요.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없어지고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거기에 삽입어구라고 그래서 이제 부사구라든가 뭐 삽입어구 등등을 이 쉼표 속에서 이런 기능의 요 쉼표의 2개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단어들 또는 심지어 문장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막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많은 변수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장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데 이 친구가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이라는 게 그냥 너무 그런 계산적인, 그러니까 그 수박 겉핥기식의 1 더하기 1은 1, 2, 뭐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과연 이 친구가 온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린 것을 총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20년 이 방법을 고안하고 활용하고 실전에서 써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에이, 오른쪽에 뭐 똑같은 형식인데요. 이런 형식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자, 오른쪽 그 문장 형식이라고 있는 부분 봐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도 같이 봐주십시오.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이 몇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학생의 머릿속에서 그 흐름, 생각의 흐름을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으로 숫자를 얘기하기지만 실제로 저 형식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몇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니? 너 이거 보고 있니? 나랑 같은 문장의 덩어리로 보고 있니? 이것을 제가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1형식부터 5형식은 성분은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주어,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5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 서술어 또는 술부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자, 봐주세요. 자,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어 보호 목적어 서술어가 주어 보호 목적어 서술어가 아니라 동그라미입니다. 저 동그라미 속에는 쓰이는 게 없어요. 뭐 주어, 나는 주어야, 나는 보호야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그저 동그라미로만 표시될 거예요. 자, 그럼 문장의 형식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1형식은 동그라미가 2개, 2형식은 동그라미 3개, 3형식 3개, 4형식 4개, 5형식 4개입니다. 제가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맞추느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형식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왼쪽에 문장 한번 봐주십시오. He gave me a book. He loves her. He's sad. He made me sad. He made me a doll. He made me his son a teacher. 등등등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긴 문장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She is to play tennis tomorrow. 이 문장 하나가 제일 길어요 지금. 그러면 이 문장에 동그라미를 그럼 맞출 수 있겠느냐?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이 문장을 3분 내에 맞추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분 내에 맞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 더하기 1을 10초가 걸려서 답을 맞춘다. 또 그 다음에 너 왜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면 2 더하기 2는 이랬는데 또 10초가 걸렸다. 답을 맞았지만 우리는 이 친구에게 덧셈 뺄셈에 대한 덧셈의 의미를 이 친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정도 수준인데 이 문장의 답을 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정도 이상으로 걸렸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답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장, 제 답을 지금 학생이 얘기했다 치고 제가 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장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3개, 세 번째 3개, 네 번째 4개, 다섯 번째 4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4개. 자, 그리고 제일 길었던 문장인데 오히려 동그라미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3개, 3개, 4개.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좀 특징이네요. 맨 마지막 문장과 그 전 문장은 길이가 똑같았는데 물론 단어의 수는 달랐습니다만 문장의 성분, 구성 요소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얼마를 맞추느냐는 겁니다. 이게 1차 현재 이 형식 관련해서 판단해서 기준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그라미 개수가 전부 맞아야 됩니다. 10개를 가지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뭔가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서. 근데 해석을 해보면 다 맞춰요. 웬만하면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용 단어로 되어 있고 문장을 이거보다 더 짧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형식에 있어서 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짧은 문장은 영어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말을 해서 해석은 뭐 옆에 사람에게 충분히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의식은 이 문장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스스로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버리는 거죠. 상대방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믿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관문입니다. 이게 형식이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동그라미 개수와 형식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달랐다. 그러면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동그라미를 맞췄는데 실제로 보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대한 구별을 못하고 있다.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4형식, 3형식, 2형식. 자, 세 번째,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덩어리가 3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3, 하나는 2거든요. 2형식이라고 하는 저 마지막 동그라미 자리는 품사적 성질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명 아니면 명사의 성질 아니면 형용사의 성질까지만 가능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부사의 성질인데 이건 부사 상당 없고라는 개념이 있을 때 얘기니까 그거는 잠시 제외시키고 명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문법이 그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법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5형식과
타형식, 또 오형식이에요. 저 네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세 개를 연속해서 답을 살폈더니 이게 또 다 다르네요. 자, 그런데 he made me a door, he made his son a teacher. 요 두 개의 문장에 딱 단어 하나만 다르거든요. 하나는 인형이고 하나는 선생님이에요. 자, 명사 저 두 개의 단어만 달랐는데 성분이 바뀌었다라는 건 의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어와 목적격 보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의미를 아느냐, 알고 얘가 이거를 읽고 해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물론 그거에 따라 이제 요구되는 문법적 그런 허용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얘는 명사만 돼야 돼. 아니면 얘는 명사도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형용사의 품사의 성질도 나올 수 있는 자리야. 이 자리는 왜냐하면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개념들이. 자, she is to play tennis is tomorrow. 이거는 이제 나중에 B2 용법이라고 하는데 가장 긴 문장인데 얘가 2형식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B2 용법이라고 하면서 저 to play가 명사적, 형사적, 부사적 용법 중에 형사용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she is라는 저 비동사, 서술어 자리의 비동사가 쟤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전혀 다른 단어들이 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뭐 get 동사라든가 become이라든가 come이라든가 come 그러면 C-O-M-E 오다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어가 저 is와 똑같은 흉내를 내주거든요. 심지어는 뭐 grow라든가 이게 전부 다 문법이거든요. 그런 문법들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저 문장 하나가 형식이 틀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제가 이제 형식의 중요도보다는 먼저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제가 요구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형식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어느 깊이까지 보고 있냐. 문장의 덩어리는 봤다 하지만 실제로 얘가 그 문장의 덩어리를 보면서 느끼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맞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를 제가 직접 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정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형식까지 맞췄을 때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판정을 내리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 동그라미 개수를 맞추느냐.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개수가 맞았다면 이제 형식의 숫자를 맞춤으로 해서 얘가 목적어와 보어의 개념을 분리할 수 있고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게 단순히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내뱉으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문장을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깊이 있게 정말로 의미를 이해해 가면서 문장을 보고 있는지를 저는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판단은 판단에 오류는 없습니다. 정확도는 무조건 100%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휘력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휘가 어느 정도의 높고 낮음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빠져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셨거나 부모님이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가장 사실은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저는 그 영역을 극복해 보자는 쪽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제외해 놓고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멈춰 놓고 두 가지 요소로만 판정을 내립니다. 문법적 지식과 이해도와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그 수박 겉핥기식의 문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가장 깊이 있는 그 의미적인 수준에서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어휘력이죠. 이거의 조합에 따라서 저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패턴 또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습관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요소가 또 그 안에서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총 4가지가 되네요. 그렇죠?
일단 타고난 능력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문법적인 이해의 진정한 깊이에 있는 이해도, 그리고 어휘력,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공부 면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의 여러 가지 기타 포함한 이런 부분들의 요소로 저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서 앞으로 우리의 아이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황들을 판정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긴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이렇게도 전개가 되는구나, 이야기가 또는 내용이. 자,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